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매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에서 만나는 시간이죠.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EJ의 이동영 작가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네, 당신 때문에 수명이 10대는 단축된 것 같아요. 왜? 어머, 저 시심 때는 것 좀 봐. 뭐요? 지금 방금 들어왔잖아요. 딱 7시구만. 뭐. 네, 어디 뭐 결혼식 갔다 왔어요? 아니고 뭐 좀 딴 방송이 있어서. 어머. 멋지다. 감사합니다. 양복도 입으시고 지금 머리도 좀 만지셨는데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거기서 만져주는 거니까. 네네. 그 왜 지각하셨어요? 지하철 잘못 탔습니다. 반대로 가는 걸 타가지고 뛰어오느라고 힘드네. 네. 그래도 정시 도착했지 않습니까? 어머 저 뻔뻔스러움. 예. 저렇게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이죠. 이동영 작가.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듣고 기함을 했거든요. 왜요? 뭐 어때서? 보복당할까봐. 아니. 이런 사람들 얘기를 왜 해야 되지? 이게 다 우리의 역사고 문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잠시 후에요.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고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만 있는 협찬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저희가 매주 3분씩 선정해서 10주 동안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16살 때 한일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된 운명의 여인 이방자 회고록입니다. 지식공작소에서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고 계신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늘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되셨는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까망이님, 수달님, 그리고 떡장이 보던님 이 세 분께 저희가 이 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닉네임을 써주실 때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때 공식 닉네임 있죠? 그 닉네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느 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공식 닉네임으로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물 받으신 분들 아직 책 발송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되신 분까지 합쳐서 다 함께 명단을 지식공작소 측에 넘겨드리면 그쪽에서 직접 책을 발송해 드리니까요. 지금까지 당첨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워낙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하느라. 이 작가님 오늘 생일이에요? 벌써 그런 게 올라오나요? 네. 근데 저 11월 10일이 양력 생일, 그러니까 1976년 11월 12일에 태어나게 됐는데요. 네네. 우리 집은 양력 생일 안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생일이 아니에요. 음력 생일 지내서. 그래요? 그럼 음력 생일은 며칠이에요? 음력 9월 21일인데 네. 매년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올해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예, 생일 아니랍니다. 근데 뭐 양력으로 하면 생일은 생일이지 뭐. 예. 이재희님께서 동영 오빠, 문희정 언니도 캐릭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셨는데 뭐 여자들한테 캐릭터 만들어주고 다니십니까? 네, 제 특기입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분수떼기 어때? 분수떼기. 싫다면? 예, 싫다면. 예. 그렇게 안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진정성 없고 영혼 없는 저런 멘트 거부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주 방송에 대한 혹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실 게 있나요? 지난주 저희 뭐 했죠? 성산문대 신숙주. 뭐 별다른 애프터 서비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우리가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변절자로서의 신숙주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절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항의성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게 야, 저 사람은 변절자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 상황은 좀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신숙주가 변절자가 맞지요. 변절자가 맞는데 다만 그 조선 시대 그 시대상에서 더 악랄하게 그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으로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 점을 강조해 드린 거지. 신숙주가 변절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궁금증을 올려주셨네요. 저희 뭐 주제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연예인 도박 사건이 김학의 무혐의 청문회를 묻기 위한 것이죠. 이 작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묻히겠습니까? 김학의 건이 원래 사실 이게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도박 사건이 안 터져도 묻혔을 거예요. 도박 사건이 안 터져도 묻혔을 거고, 그건 그거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사실 그거 터뜨리려면 도박보다 더 큰 거 터뜨렸겠죠.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자꾸 음모론을 떠올리는 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당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요즘에 가수 에일리 그것도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는 그런 게 터져도요, 국민들이 속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워낙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무딘 감이 있어요. 워낙 하도 얻어맞아서 이제는 맷집이 강해져서 이런 거 나와도 별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김학의 사건이 터져도. 그래 저것들은 원래 저런 인간들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번에 저번 선거의 투개표함의 어떤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표를 실수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5년 또 박근혜 정권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이 한 6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문제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모든 거를 조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실 관심을 기울이고 사실 현대 정치 여론 정치 아닙니까? 여론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 혐오증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 80년대는 그래서 정치 무관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3S 정책 같은 거 들고 나왔던 거고 이제는 정치 혐오증을 일으켜서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TV도 맨날 요즘 공중파 3사에서 골 때리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TV를 볼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의 단합된 힘, 여론을 믿고 조금 더 국민 TV나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같이 손을 잡고 힘낼 수밖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동영 작가한테 장동건 닮았다고 해야 책을 주십니다라고 지금 그릇된 정보를 올리고 계신데요. 안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동영 오빠 최고님께서 동영 오빠 이 양복 입고 오셨나요? 하셨는데 그 양복 아닙니다. 이 양복 아닙니다. 예. 맨날 똑같은 거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옷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벌 신사야. 예. 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깡패들 이야기입니다. 조양은대, 김태천. 정말 영원한 라이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국에 왜 이 깡패들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깡패들이 정치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요즘 깡패들은 진화를 했죠. 숨었어요. 그러니까 합법화하는 거죠.
사실 뭐 김학의 차관 이런 장관들도 다 거기가 성적대 받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업자가 건축업자죠. 그 건축업자들도 다 뒤에 깡패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어디나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깡패들이 이 방송을 들을 확률은요? 무식한 개들이 뭘 이걸 듣겠어. 그쵸? 그러네. 예. 지금 사실 살짝 무서웠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 필리핀 사실 문제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네. 납치 사건도 있고, 필리핀에서 우리 한인들이 대단히 많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끼리의 어떤 다툼도 있고 말이죠. 우리 대사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조양은이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지금 깡패짓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뭐. 네. 저희가 이 사람들을 다루는 이유는 결코 미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미화시킵니까? 깡패는 깡패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깡패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조폭영화가 막 한참 활기를 쳤어요. 맞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다 영화랑 드라마가 망치는 것 같아. 우리 민비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말이죠. 그게 대단히 멋있는 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한번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학창 시절에 왜 우리 지금 청소년들 문제는 일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저희 때도 뭐 칠공주파 뭐 이런 무시무시한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이 작가 학교 다닐 때는 어땠나요?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그 친구들끼리 놀았지, 애들을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특별히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군요. 네. 저는 괴롭히는 쪽이었지, 괴롭힘을 당하는. 아니, 저는, 네. 다 친했어요. 그 일진이랑 한 애들하고 친했고, 소위 왕따, 우리 그때 왕따라는 단어만 없었지만,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도 친했어요. 다 그냥 뭐, 입으로 다 두루두루 친하게. 네. 네. 일진 애들 감히, 저는 뭐 힘은 없습니다만 감히 잘 건들지 못했죠. 예. 삼장법소처럼 옆에서 계속 떠들었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이런 얘기 해주면 애들 좋아했거든. 이런 얘기 하면서 뭐, 그랬어요. 네. 우리 이 작가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예, 맞아 죽을 수는 있죠. 난 사실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굶어 죽진 않는데 맞아 죽을 수는 있다.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 이동영 작가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디선가 맞고 있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주시는, 섣불리 덤비시지 마시고요. 신고만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얘기 시작해보죠. 네. 자, 우리 이제 현대 깡패들은 이 3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 깡패는 뭐 김두한, 뭐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죠. 이화룡, 뭐 시라소니, 신마적, 구마적, 쌍칼. 무슨 드라마지? 야인시대 뭐 이런 데 나왔던 사람들이고 2세대 깡패는 이제 이정재, 사돈, 유지강, 또 그 밑에 있었던 낙하유수, 또 신상사라고 하는 명동파의 후계자, 또 김두한의 후계자 조이란 이런 사람들이 2세대고 3세대 깡패가 이제 조양은, 김태촌, 이동재, 오비파의 이동재 이렇게 또 뭐 칠성파 이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또 특히 김태촌, 조양은, 이동재가 그 서울의 3대 패밀리라 불렸죠. 그래서 서울을 3분할 했었는데 어쨌든 1세대, 2세대 주먹들 낭만 주먹이라고 불렀고 3세대 깡패들부터 사시미, 손도끼, 쇠파이프 이런 게 등장합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때부터 양아치 깡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인물을 파고 들어가 봅시다. 조양은 1950년생이고 광주 출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고등학생 정도 됐을 나이에 광주 오비파의 행동대장으로 활약했고 1970년대 초반 상경의 범호남파 두목 오종철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춰주세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빨리 가시니까 잘 못 알아. 이거 1, 2부로 나눈다 그러면? 예. 바빠. 살짝, 천천히. 반면 김태초는 1948년 담양에서 태어납니다. 이 3대 패밀리 3명 중에 김태촌의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데는 동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김태촌의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양은도 그렇고 김태촌도 그렇고 이렇게 다 호남 출신이다. 사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조폭 영화에서 항상 두목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되는. 근데 이 둘뿐만이 아니고요. 네. 당시 서울로 상경했던 대부분의 깡패들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왜? 호남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 부산 깡패 우리 유명한 칠성파 이강한입니다. 부산에는요. 부산에서 깡패 지대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PK 지역은 그 지역에서 깡패 지역 짓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근데 호남에는
깡패들 해서 먹고 살 게 없어, 호남에서. 사실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칠성파 두목 딸이 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어머나. 같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죠. 아니, 정말 부자였어요. 결혼식 같은 데 갔습니까? 결혼식 저희 부모님이 가셨는데, 무시무시하다. 아유, 그럼. 깡패들 완전 대동해서. 근데 그 친구 학생회장도 하고요. 예, 워낙, 예쁘장하게 생기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빠 뉴스에 나왔다고. 부산에서 제일 큰 조직이죠. 예. 그 강호동 씨가 옛날에 문제됐었던 게, 이강한 씨 따라가지고 일본 가서 야쿠자들하고 같이 막 인사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게 채널 A에 한번 터졌었죠.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그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입니다. 네. 박정희의 고향인 TK, PK를 먹여 살리려고 호남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죠. 호남에 뭔 공장이 있습니까? 논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뭐 해요? 할 게 없지. 일용직 노동자, 공장 다니고, 뭐 구두 닦기, 뭐 식모, 깡패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죠. TV에 말입니다. 이런 소위 하류 계층 사람들이 전부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묘사합니다. 네. 반대로 경상도 사람은 뭐 재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굳어졌어요. 지금도 그지를 한다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방송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뿌리 깊게 박힌 전라도 혐오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역 감정을 하지만요. 이거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지역 차별이지. 전라도 혐오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베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것도 이 다 몇십 년의 전라도 혐오증이 쌓여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7시니 나발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한번 봅시다.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애들은 뭐 나중에 뒤통수를 잘 쳐, 뭐 배신을 잘해. 또 뭐 부모가 서울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인데 야, 너 전라도 애들은 절대 뭐 우리 며느리도 안 돼. 사익감을 안 돼. 이런 말 한다고요. 왜 그래 그거. 다 이렇게 잘못된 전라도 혐오증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그 괴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동영 작가도 안동 출신이니까 부모님들이 왠지 그런 거에 좀 강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실 그냥 방목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학원 이런 걸 다닌 적도 없고 그냥 공부하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방목했는데 그래서 결혼도 네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누나랑 여동생이랑 결혼했을 때도 아마 다른 집 같았으면 대단히 반대했을 그런 분들이었는데 진짜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야, 뭐 아버지의 지지로는 내가 데리고 사나? 지들이 조금 사는 거지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이긴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베한테 올라가면 그거 나겠네. 문희정 그럴 줄 알았다. 문희정의 피는 전라도 피였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방금 일베 얘기 제가 했는데 일베 들어가면요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이동영 분명히 쟤는 조상이 전라도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 막 올라와. 가짜 새끼들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박정희가 만들어낸 전라도 차별, 전라도 혐오증에 나쁜 것들이 지금 다 지금까지 터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 깡패들은 거의 다 전라도였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시대적 아픔인 거죠. 그렇죠. 예, 희생양인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말입니다. 혜태랑 LG랑 붙으면요. 혜태 팬이 더 많았어요. 서울에. MBC랑 혜태보다 혜태 팬이 더 많았다니까. 왜? 먹고 살 게 없어 전라도 사람 다 올라왔거든 서울로. 그러니까 혜태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열정적이죠. 김대중의 한, 호남의 한.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그거를 혜태에 불어넣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서 한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김태촌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김태촌도 조양은처럼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끌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사회성 결여라든가 도덕성 결여. 그러니까 어린 나이까지 가치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소년을 계속 잡아놓고 거기 가면 사실 갱생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나쁜 친구들 만나고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김태촌도 젊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하는데 조양은보다는 늦게 서울로 입성했다. 조양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배로 범호남파의 오종철을 뒤에 둔 것처럼 김태촌도 서울로 상경하여 뒷배를 두는데 그 인물이 바로 호남파의 번개 또 번개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종석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양대 세력은 서울의 유흥업소들과 호텔의 이권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서울 올라올 때요. 사실 서울은 그 명동파의 후계자 신상사라고 하는 신상현 씨가 주름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육군 상사 출신의. 그렇습니다. 예. 신상현. 상사여서 신상사라 그러지. 네네. 그러니까 당연 신상사파와 범호남파 간의 싸움이 있겠죠. 얘들은 그걸 이권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975년 1월에 그 운명의 사건이 터지죠. 그게 바로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양은이 단번에 전국구 스타로. 그러니까 지역 깡패 조양은이 전국구 스타로 올라가는 그렇게 계기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그 사시미 칼로 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왜 사실 아까 이때부터 양아치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쓰던 어떤 그전 건달들 주먹만 썼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조양은 씨. 조양은 씨. 네. 그런데 이때 사건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동아일보에 오보라 그러는데 아마 사시미는 쓰지 않았을 거다. 다만 쇠파이프나 몽둥이는 사용됐다. 그 이후부터 시칼이 또 사시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 전해죠. 74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오종철의 친구가 신상사파의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종철파는 신상사파의 복수를 다짐하고 결국 75년 1월에 그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를 축으로 신년을 하고 있을 때 이 오종철의 부하인 조양은이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사를 습격하게 되는데 신상사는 습격 당시 화장실에 있어서 그 화를 면했다. 이런 거고요. 하여튼 이 사건은 주먹대부 신상사를 호남의 젊은 깡패 조양은이 습격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조양은은 전국구로 부상했다. 근데 이 문제는 조양은이 신상사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신상사파는 대한민국 최고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조양은이 혈기 하나만 믿고 사실 까분 거지. 그러니까 신상사가 당했다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오종철 조양은을 잡으려고. 안 되거든 사실. 신상사파 감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조양은이. 그리고 결국은 조양은의 제일 뒷배가 바로 조창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라소니 후손. 예, 조창조. 예. 근데 이 조창조가 3년 동안이나 신상사를 피해 다녔어요. 결국 조창조는 도망다니다가 신상사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었고 조양은도 마찬가지. 결국 이 오종철과 조양은에게 복수를 가하기 위해 불러올린 인물이 바로 김태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신상사파는 서울에 자기 부하들 낳고 호남에 김태촌을 올려 불렀냐면 이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때 그 린치를 당한 인물 중에 김태촌의 그 두두목 번개 박종석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상사가 박종석에게 네가 복수를 해라. 이래서 김태촌이 올라오게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신상사가 왜 그 박정희 정권 이전 자유당 정권부터 깡패 생활을 했기 때문에 5.16 쿠데타 나고 깡패들 이정재, 이마수 사형당한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네. 무서운 거야. 이때가 74년이면 75년이면 박정희 유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죽으려고 깡패들 설쳤다가 그러니까 복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패를 갖다 복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용한 겁니다. 그 김태촌을 이용한 거지. 호남 사람들을 또 이용한 겁니다. 늘 이렇게 호남 사람 당해요. 그 이용당하는 건데 사실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기회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죠. 아니, 김태촌은 뭐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신상사를 존경했고, 또 자기 두목이 하라니까. 깡패는 두목이 하라면 해야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로써 김태촌과 조양은의 그 유명한 3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촌은 복수를 위해서 늘 동생들을 데리고 오종철과 조양을 잡으러 다녔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오종철과 조양은은 경찰한테도 쫓기고
깡패들한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렇네요. 차라리 근데 얘들은 경찰한테 잡힌 게 나았을 거 생각했을 거야.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 가지만 얘들한테 잡히면은 작살나는데 죽음이 돼 죽음.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어쨌든 김태촌이 그 서울 무교동 식당에서 조양은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어줘요 조양은을. 왜 풀어주냐면 과거 소년원에서 같이 있었거든. 조양은 김태촌이. 그래서 그런 의리를 생각해서 풀어줬고 또 사실 조양은이 앞에서 나서서 행동대장을 했지만 그 뒤에 오정철이가 문제지 조양은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 보고 오정철을 잡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양을 풀어줬고 결국에는 2달 있다가 76년 3월 사보이 호텔 사건 있고 2달 후에 김태촌은 무교동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 앞에서 오정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흉측스런 흉기로 오정철의 하반신을 난자해서 결국 불구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오정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먹기에서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양은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정철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김태촌과 조양은의 그 살벌한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1970년 4월에 있었던 태평로 아시아 호텔에서 있었던 두 패거리 간의 싸움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조양은은 결국 신상사에게는 사과를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런데 그 김태촌한테는 복수의 칼날을 계속 갈고 있었지. 어쨌든 김태촌이 자신의 상사라고 해야 되나? 오야붕 두목을 린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정철을 린치한 김태촌은 광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주에 피신해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 신민당 전당대회가 강주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붙었냐면 김명삼 그리고 이철승이 맞붙습니다. 김명삼은 이제 선명야당을 주장했고 이철승은 중도 통합을 주장했죠.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누굴 원합니까? 이철승이 신민당 당수가 돼야 자기가 마음 편하게 정권을 휘두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에 들어갑니다. 신민당을 전당대회 할 때 깡패들을 불러서 여기를 개판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강목쇼를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민당 강목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이때 깡패로 동원된 게 바로 그때 그 오정철을 찌르고 강주에 피해가 있었던 김태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김태촌이 역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죠. 이게 뭐냐? 나라가 깡패를 키운 셈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은 결국 뭡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 깡패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깡패들은 신민당 내 들어가서 뭐 김영삼의 어떤 개파들을 마구잡이 휘두르고 두드려 패도 경찰들이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어요? 결국 이때 선거에서 이철승이 신민당 당수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또 자기 마음대로 야당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국정을 운영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6년에는 박정희가 깡패를 동원해서 야당을 해체시켰지만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뭐야? 깡패가 아니고 법무부를 동원해서 야당을 말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깡패 얘기를 들고 온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엮으려고 들고 온 거지. 참 나의 큰 마음을 몰라주고. 네. 아니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게요. 그 이후의 그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김태촌이 신민당 노동국 차장이 됐고 국회의원 공천 약속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0년 뒤인 87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용팔이 사건이라고. 네. 근데 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대회죠. 그때도 또 강목쇼가 벌었죠.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안기부의 장세동이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 용팔이한테 뭐 하자 준다 그랬다고. 돈도 많이 주고. 보십시오.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다를 바가 없고 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지금 박근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활용하느냐, 어떤 집단을 활용하느냐, 그것만 달라진 거죠. 지금 보십시오. 법무부가 하는 행동을 봐요. 이거 깡패지, 이거 깡패가 아닙니까? 아니, 보여. 통합진보당에, 제가 통합진보당 되게 싫어하지만, 이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거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문제 삼아서 지금 해체해야 된다는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뭡니까? 민중이 주인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된 세상. 그게 왜? 그게 뭐 적화통일을 앞세우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민중이 주인되는 사람 꿈꾸는데 나도 그럼 국가보안법상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가 썼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김일성이가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으면 우리도 민주주의란 말 쓰면은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에? 이게 절차도 없고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완전히 지금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게 만약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잘못됐다면 통합진보당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웃시켜야지. 그렇죠. 지금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적이 유사일에 처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비슷한 적 한번 있었죠. 진보당 사건. 네. 조방암 선생의 진보당 사건을 네. 이승만이가 그냥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방암 선생 사형시켜버렸고 네. 그때 진보당 강령하고요. 지금 통합진보당 강령 비교하면 당시 진보당 강령이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세월이 지나 대법원에 어떻게 됐습니다. 무죄 판결 나였어요.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는 뭐야?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깡패가 아니고 뭡니까? 완전 깡패 짓을 하는 거지. 네, 그때는 김태촌이 했지만 지금은 법무부가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똑같은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뭔가요? 김태촌이랑 조양은의 차이점이 김태촌은 이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후에 김상현 네. 예, 씨와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후에 네. 그 당시는 이제 이철승 편을 들면서 중앙정보부의 사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김대촌인데 그 이후에는 또 이 당시 민주당이죠. DJ 또 김상현 또 이런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마 야당도 워낙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친분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라소니도 우리 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 조병 대통령 후보 보디가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역사는 아마 쭉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넘어가면요. 80년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은 이 집권 행동을 보면요. 전두환의 집권 행동을 보면 박정희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희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뭐예요? 깡패 소탕하는 거죠. 그리고 삼천교육대 만들고. 삼천교육대도 박정희가 원래 만든 겁니다. 국토재건 무슨 있어요. 그런 거.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깡패 등장하자마자 바로 깡패 소탕. 이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지지를 받으려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군부가 등장하고 깡패들이 철퇴를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초는 폭력으로 또 조양은 사보이 호텔 건으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깜빵에 가서 화해를 했다 그러죠. 잠깐 화해를 했는데 조양은이 가지고 있던 김태촌에 대한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이후로도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양반들이 서로 경쟁심이 워낙 라이벌이라 그랬으니까 경쟁심이 워낙 심해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김태초는 1986년에 출소하는데 인천 뉴송도 호텔 사장을 린치해 다시 구속됩니다. 그리고 조양은은 양은이파의 반개 조직인 순천 시민파의 부두목을 급습해 또 구속돼서 1980년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거의 이제 청춘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들이 감옥 생활을 하며 서울이 무주공산이 되자 치고 올라온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비파의 이동재.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동재는 나중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양은이파 조직한테 역시 다리를 린치당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이 잘리죠. 그래서 불구가 돼서 미국으로 떠나서 깡패 생활을 정리하는 그랬었고 여기서 근데 살펴봐야 할 거요. 김태촌이 일으킨 유송도 호텔 사장 습격 사건입니다. 네. 김태촌은 올해 초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이 유송도 호텔 사건은 자기가 정치권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태촌을 해유 협박해서 유송도 호텔 황익수 사장을 습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박남영 검사입니다. 이 박남영 검사가요. 유송도 호텔에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자신의 친구였던 황익수를 시켜서 유송도 호텔을 인수하게 만듭니다. 그럼 황익수가 인수했으니까 이 박남영한테 5천만 원을 돌려줘야죠. 근데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박남영이 김태촌을 시켜서 황익수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깡패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김태촌이 부하들 데리고 황익수 만나니까 아유 겁나죠. 그 유명한 김태촌이 돈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황익수가 박 검사에게 차용증을 썼어요. 돌려주겠다.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7천만 원인가 돌려주겠다. 차용증을 썼고 돈을 줬으면 이대로 일이 끝날 텐데 박 검사의 욕심이 하를 부릅니다.
박 검사가 직접 이 뉴송도 호텔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김태촌에게, 지는 이제 검사니까 앞에 못 나서지 않습니까? 김태촌에게 네가 주식을 인수해서 얼굴 마담하라는 거지. 운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황익수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황익수를 없애라고 사주를 한 겁니다. 김태촌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당한 게 누구냐? 김태촌이죠. 왜? 김태촌 입장에는 황익수를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렇죠. 지가 막 왜 황익수를 죽여? 근데 이 박 검사가 김태촌에게 그 압력을 행사합니다. 압박을 행사하는 거죠. 뭐라고? 너 황익수 없앨래? 아니면 범죄 단체 결성힘으로 들어갈래?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사가 아닌데요? 그렇지. 이런 양아치 짓을? 양아치 짓이죠. 그 양아치 검사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다 이런 거죠. 양아치 검사들은 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깡패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사리사욕을 위해 깡패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뭐 벤츠 검사니 무슨 성상납 검사니 이번에 김학의 차관이니 원래 김학의 차관이요. 검사의 책을 높은 게 뭐야? 검찰총장 갈라 그랬거든. 검찰총장이요? 자리에 박근혜가 원래 박근혜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돼서 법무부 차관으로 간 건데. 이거 김학의 갔었어 봐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비리 검사들 또 엑스파일 사건의 비리 검사들, 삼성에서 돈 받은 검사들 한 명이라도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검사가 기소를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들 식구 지들이 봐주는 거지. 이런 양아치 검사들이 말이죠. 뭘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박나병 이 양아치 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럼 뭐 일정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검사가 되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당연하지요. 아하. 나도 아들로만 검사를 시켜야겠어. 결혼이나 할 수 있을런지. 그게 우선 중요한 거래요. 예. 근데 아들은 결혼 안 해도 어디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어디선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아들이 생깁니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많은 여성분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걸로 협박을 했냐면, 이 검사가, 사실은 이게 황익수를 없애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무마시켜주겠다. 내가 검사니까. 다만 네가 내 주장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집어넣겠다. 그럼 당시 이 범죄 단체 결성혐의가 엄청나게 10년 이상 그런 큰 범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태촌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김태촌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달라고 박 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요구했냐면 7가지 사항을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절대 사표 쓰지 마라. 박 검사에게. 날 보호해달라 이거지. 두 번째는 일을 끝내고 2명의 애들 밑에 애들을 자수시켜 줄 테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써주고 또한 징역을 한 3년 정도로 받게 해달라.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요. 또 그 감옥에 들어간 후배들에게 옥수발 하는 거죠. 돈 생활비 보태달라. 이런 거고 가석방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이걸 다 보장해달라고. 각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각서가 혈서. 그래서 박 검사가 다 오케이 했어요. 다 오케이 하고, 김태촌 이걸 녹음했었지. 녹음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태촌은 황익수를 처치가 아니고, 박 검사의 요구로, 그렇게 린치를 하러 떠난 거지요. 결국 김태촌은 박 검사 요구를 들어 동생들을 시켜 황익수를 집단 린치하는데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이 구타를 했겠죠. 양쪽 발이 다 으스러졌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깡패들이 나가서 이 정도 집단 린치를 하면요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서지.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음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데 거다가 또 뒤에는 검사가 그걸 이 황 사장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인데.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이런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과 깡패가 작당을 했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황 사장이 경찰에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양반 진짜 고집도 대단한, 소위 말하는 건조라 그러는데, 근성도 대단한 거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이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태촌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나 이 박남현 검사가 결국에 자꾸, 이 김태촌을 돌봐주고 있으니까 경찰이 잡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흘러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정말 큰 사건이 또 터져요.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서진 룸사롱 사건입니다. 서진 룸사롱 사건이 터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서로 난자에게 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졌는데 이 조폭들이 그 서진 룸사롱이라는 곳에서 회칼로 난자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자 세상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익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 검사와 김태촌 또 자신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죠. 서진 룸사롱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깡패를 보는 시선이 안 좋은데 이 황 사장이 그 전에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린치를 당했던 사건까지 폭로하니까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이 커지게 됐어요. 또 서진 룸사롱 사건에 칼을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김태촌의 부하였다. 이런 라인이 김태촌에 차고 올라가면 김태촌 라인이에요. 사실 이것도 사실 서진 룸사롱 사건도 대단히 재밌는 사건이거든. 알고 보면은 진짜 순진한 운동하던 애들, 유도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그 사건에 얽매여갖고 이상하게 돼버린 건 나중에 다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깡패들 이게 깡패로 알려졌지만 전부 다 깡패는 아니었어요. 어떤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요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린치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몸을 사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검사가 버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고만장. 기고만장한 거죠. 대한민국 네. 검사는 다 기고만장해요. 지가 뭔 짓해도 안 잡혀 들어간다는 아주 그런 그게 있어. 이번에 지금 우리 결정적 순간님도 뭐 사진을 한 개 올렸는데. 네,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용하고 김진태. 예, 해명 기자회견하는 김진태 의원. 검찰 대한민국 검찰 수준 이 정도라니까요. 아니 이분이 지금 프랑스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방하는 거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걸었던 그 교민과 교포들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유학생들에게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것도 법무부를 시켜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인데 이게 법률가로서 할 말입니까? 우리나라 엄연히 삼권 분립이 나왔는데 지가 뭔데 법무부를 시켜서 지가 법무부를 시키면 법무부가 알아서 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하는 나라죠. 하는 나라입니다. 예, 법무부는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법조계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봐요.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어떻게 대가를 칠 건데 지가? 예? 아니 어떻게 대가를 칠 거냐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를 보장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거기는 신고만 하면 무조건 누구나 다 그냥 시위를 해도 아무런 경찰이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시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왜 시위를 해야 되는가? 이걸 교과목으로 배우는 나라입니다. 왕의 목을 쳤던 시민의 힘으로 쳤던 혁명의 나라인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 대고 그러면 거기 프랑스 우리 교민들이 시위할 때 프랑스 시민들도 있었어요. 프랑스 시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뭐 그 사람들한테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할 거요?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런 얘기 하냐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 방 맞으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이, 세상에 검사들이 무서울 곳은 없다면서요. 또 이런 사람들이 외국은 무서워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알아보고 외국인들은 무서워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항의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한인들이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통진당에 무슨 프랑스 무슨 주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데모했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해체 찬성해라.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뭔 논리요 이게? 야 이게 무슨 검사라 공부를 이렇게 야, 내가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 이게 논리가 맞는지. 제가 굉장히 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검사들은 다 바보들만 검사가 되는 것 같다고.
찍십니까? 이게 뭐,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뭔 논리예요, 이게. 아유, 나 참나, 진짜.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김지태 씨가, 이 공천 받기 전에 변호사 했을 때 낙곰수 팬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변절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와주테이프 박지들에도 썼지만은 서문에 제가 썼어요. 이쪽에 있다가 변절한 사람은, 돌아선 사람은 저쪽에 가서 의심받을까봐 내 정체성을 더더욱 악랄하게 변절의 티를 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김진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나한테도 한번 응분의 대가를 치우게 한번 해보지 그래? 네. 응분의 대가로 혹시 이 작가를 자기 쪽으로 흡수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심하게 변절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이, 내가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웬만한 돈 갖고는 안 넘어가요. 김지태 재단 다 틀을 줄은 모를까. 안 그러면 안 넘어가. 아니면 뭐 응분의 대가를 날 고발을 하든가 명예훼손 같은 걸로. 또 우리는 또 김진태보다 더욱 화려한 변호사들이 내 뒤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고소 고발 당한 거 몇 건이나 돼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영향력이 떨어지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 같아도 안 해요. 왜요? 이거 하면 띄워주는 건데 미쳤습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까지 않습니까? 모두 까기여서 지금 살아있는 백선생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 박정희 이승만부터 해서 지금 재벌까지 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SK 특집 대박 났던데요. 제가 하면 늘 대박이지 뭐. 이제 어쩌면은 김진태 의원이 몰래 이 작가의 방송을 다 듣고 있을지도 몰라. 팬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왜 내심 자기 얘기는 그렇게 안 해주나? 그러니까. 언제 술 한잔 합시다. 내가 김진태 특집 한번 뽑아줄게. 2시간으로 한번 해줄게. 진짜 연락 올 것 같아요. 걔가 술 한잔 먹을 수 있지 뭐. 예. 그래서 내가 앞에서 삼장보수살 깜죽깜죽 대다가 한 대 맞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진짜 박남용 검사가 김태촌이 저지른 범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은 압력을 넣어서 출동 명령을 취소 조치 내리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비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촌은 어디 있다. 이런 어떤 정보를 듣고 경찰들이 찾아가서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들이 조폭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사실 항상 칼을 차고 다니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조폭 한 명 잡으려면 경찰이 한 4명은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어디 있다 그러면 이게 놓치면 큰일 나니까 얘들 또 숨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잡을 때 이런 정보를 입수하면 경찰이 되게 많이 가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촌이 경찰이 자기 잡으러 왔다 보인단 말이야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이 박검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박검사 그 자리에 와서 데리고 가버려. 그럼 경찰이 검사가 데리고 간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빼줬다는 거예요. 사실 김학의 의혐의 처리 나온 거 가지고도 일선 경찰들은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었고. 그렇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수에 말이야. 그 비디오 테이프 보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지들 마음대로 말이죠. 이런 그럼 이거 보면 이게 똑같은 거죠. 당한 사람은 있어. 가해자가 없는 거죠. 피해자는 있는데. 그럼 가해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딴 짓 저지르고 다시 하늘 올라갔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박남용 검사가 활개를 치던 이 시기가 1986년이거든요. 네. 자, 지금 2013년입니다. 네네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일단 정말 검찰의 우리 권한이 막강합니다. 검찰이 못하는 게 없어. 일단 기소특정법부터 없애고 또 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장,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이러니 맨날 검찰의 권력의 시녀다, 권력의 개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국민 투표로 검찰총장을 뽑는. 그러면 국민 눈치 보지 대통령 눈치 안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 사건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뭘 원합니까? 거짓 수사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보를 위한 수사 혹은 보수를 위한 수사 원치 않아. 국민은 진실을 위적인 수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뽑은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해서 지질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대통령 눈치나 쳐보고 말이지.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검찰 개혁은 그런 검찰 수장 교체, 일단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아닌 그런 걸로 제일 처음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만 영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이고
약간의 그 현상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이 깡패라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지. 지금 뭐 법무부나 정부나 새누리당 국회도 마찬가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금 깡패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입법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옛날에 한나라당이 꼴통짓 했어도요. 한나라당이 아무리 꼴통짓 해도 지금 새누리당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부 몇 명은 소장파라는 사람들, 몇 명은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소장파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요즘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꾸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다음 공천권을 향해서. 국회의원 왜 됐냐고. 지금 김진태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태가 봐요. 자기 소신 버리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신 양면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진짜 원래 국회의원은 뭐예요? 정말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이러려고 낮은 자리에서 임하고 서민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나는 그렇게 하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라 그러는데. 에이.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에이. 그래서 지금 왜 국회의원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럼 그건 모르지 뭐.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도 뭐 다음은 야당 쪽에 몇 명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져봅시다. 근데 뭐 얘기가 자꾸 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궁금해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판인데 그럼 판사들은 힘이 전혀 없느냐? 네. 아니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인데 뭐 이거 잡아가두고 이런 건 다 검찰 아닙니까? 잡아갈 때 판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판사는 판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돌아가셨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망신주기 한 거죠. 계속 빨대를 통해서 수사 흘리고 그리고 뭐 이제 포토라인 세워서 사진 찍히고 다 망신주기. 지금 문재인 의원도 소환된 거 서면 조사하면 되는데 참고인인데 일부러 불렀잖아요. 소환조사. 다 망신주기잖아요. 그 판사가 뭔 힘이 있어요. 판사는 나중에 무죄다 유죄다 이거만 판사 판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 사법연수원에서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검사로 가고 그 밑으로는 이제 저기 변호사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사람이 판사, 검사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부를 되게 잘한 거죠. 판사 갔다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공부 잘했던 검사들이 이따오 짓을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사법부는요. 과거에 그런 정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법원 판결, 판사들은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검사들만 아직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얘기야. 그게 왜 모가지를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그렇죠. 뭐. 반드시 이건 바뀌어야 되고요. 오늘 몇 분까지 합니까 오늘? 53분이요. 아이씨, 빨리 하여튼 그래서요. 결국은 이 김태초는 이 사건으로 체포돼서 징역 5년에 보호감호 10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56분까지 하면 안 됩니까? 네. 예. 이 보호감호 10년이 뭐냐면요. 이것도 이 전두환 정권이 나는 완전히 이게 악행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5년만 때리면 되지. 보호감호 10년. 10년 동안 감옥에 더 있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때린 것보다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보호감호 처분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재벌들 들어갈 때도 이런 거 안 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사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보호감호 처분은. 이렇게 보호감호 처분 10년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양원도 나란히 구속됩니다. 둘은 감옥에 수감됐으나 감옥에서 황제 생활을 합니다. 담배, 술, 전화통화, 심지어는 회까지 시켜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황제 생활을 했고 이후 김태초는 조용기 목사의 도움을 받아 신앙 간증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조용기 아들 조희준 아주 유명하죠. 이번에 차영 대변인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말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없어. 뭐 연예인 한두 명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3번, 4번 했고 그 결혼도요. 지금 6번째 결혼. 그러니까 그 결혼도 말입니다. 내가 이거 말하면 잡혀가서 말 못하겠습니다만 진짜 추잡한 정말 추잡합니다. 이거 언제 내가 우리 공개방송 같은 데 가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우리끼리 있을 때 정말 추잡한.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 조효진의 이제 이혼할 때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네. 김태천이 가서 해결했어. 협박한 거지. 그게 이 뭐야 이 목사들이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조용기 목사는 말이죠. 깡패랑 인연이 많은가 봐. 조양은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섰어요, 또. 네. 근데 둘 다 되게 결혼을
꽤 유명한 사람들하고 좋은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둘 다 엘리트거든. 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했던 여자들이 왜 일자무식 깡패를 좋아하나 모르겠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갖다 붙이시나요?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말 미인은 깡패랑 결혼하고 그 밑에 미인은 운동선수랑 결혼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어. 왜요? 모르지 나야. 뭐 좀 매력이 있나 보죠. 아유, 그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까? 예. 두 사람은 할 때 이렇게 엘리트와 결혼했었는데. 자, 그리고 다 수감됐다가 출소했다가 수감됐다가 다 출소했다가 새로운 삶을 사니 마니 손을 씻었니 목사를 하니 이런 막 신앙생활 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신교 쪽에서는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 두 분을 다 받아주시고 집사님 되시고. 왜 이런 사람들은 꼭 굴러가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수감됐다가 김태초는 얼마 전에 사망했고 조양은은 또 쫓겨다니는 몸이 되었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하들이요 이 두 사람 따르지 않아요. 두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둘 다 양아치 짓을 하니까 다 지만 살자고 부하들을 다 굶겼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먹이고 깡패고 의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돈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깡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양은과 김태천의 말로를 보십시오. 조양은과 김태천의 말로를 보면 의리도 없다. 이 주먹세계에서 이제 다 돈이다. 그것이 비단 깡패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김태춘 그리고 조양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이 작가님 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